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의 곽수산이 아닌 오늘 1일 MC 강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큰 방송에 또 게다가 대진행자 곽수산 씨의 자리를 하루라도 대리를 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인데요. 곽수산 씨도 이걸 보면서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파워 MC 강유정이 왔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은 저보다 더 슈퍼 파워입니다. 슈퍼 파워 두 분의 패널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노무현재단의 황희두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노무현재단 이사보다 강유정 의원님의 이 일일 내 건. 홍보대사 다음 주에도 미리 주시면 제가 네, 미리 준비를 일일 원래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셨어야 됩니다. 강유정 TV 잘 나오고 있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기 계좌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알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무현재단의 황희두 이사님께서 저의 또 패널 친구 역할을 해주시는 이유는 조금 더 한 번 더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짝지가 좀 된 까닭이 있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매우 안타깝게도 동시간대 이재명 대표가 지금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중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깜짝 아이디어로 한창 그 토론 중인 이재명 대표가 받은 질문 내지는 하신 대답 중에 좀 저희가 받아서 한번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혹은 나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한번 좀 즉석에서 한번 코너를 마련해 볼까도 생각 중이니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출연 중인 100분 토론 또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보셔도 가슴 아프지만 됩니다. 저희 나중에 스트리밍으로 보셔도 되니까요. 아니면 두 개 띄워놓고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하나는 TV로 아니면 하나는 랩탑으로 이렇게 좀 보셔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오마이TV.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마이TV 또 많이 좀 애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좀 오마이뉴스는 또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네. 굉장히 소중한 언론 자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독, 좋아요, 조태구알이라고 요즘 많이 하죠. 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이 좋아요를 많이 클릭을 해줘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독자 수와 함께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 아무래도 그 현안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민주당의 과제나 전략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님 오늘 민주당의 과제와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내일이면 그 예정된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기일은 다 끝납니다. 일정은 끝난 네, 거죠. 네, 네. 저 그러면은 많이 질문 받고 많이 언제 대답하셨겠지만 나올 거냐? 맞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10차 변론 기일이고요. 10차 변론 기일은 헌재가 잡은 변론 기일 중에 마지막 변론 기일입니다. 다만 내일 증인 3명의 신문이 예정돼 있고 평상시보다 늦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최후 진술의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윤석열 측 대리인이 충분한 시간을 좀 달라라고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단체로 다 사퇴할 것처럼 변호인들이 그렇게 또 엄포를 놨기 때문에 중대 결심 한 번 더 반복한 건가요? 중대 결심을 네.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또 중대 결심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혹여나 그런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헌재가 칼처럼 막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내지 최대 2번 정도 더 잡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3월 10일 안팎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예상도 그래서 조금 넓게 봐서 3월 중순 무렵이 중순 무렵, 네. 아닐까라고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이 질이 멸렬한 시간들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 시간들을 견디는 것도 네. 한계가 있고 지금 날이 좀 따뜻해졌다가 좀 추워지니까 이제 또 추워져요. 더 네. 혹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2월이 모든 분들에게 참 혹독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황희두 이사님과 제가 짝지가 됐다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네.
공동위원장입니다. 어떤 어. 공동위원장인지 우리 황희두 아이 뭐 자꾸 이사님께서- 들어. 오늘은 제가 또 1일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네, 황희두 이사님께서 구독, 한번 네. 게임 특별위원회 네. 게임 특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강유정 의원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또 설레기도 하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게임의 산업 진흥 네. 쪽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용자분들의 권익 보호. 여기에 이제 주로 젊은 게이민들이 또 가장 관심이 많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뭐 시절부터 꾸준히 그 게임과 e스포츠 쪽에 관심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남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도 또 많은 또 투자와 관심을 가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 게임과 e스포츠를 누가 대변해 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그 의지를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를 이제 이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첫 스타트로 이 게임 특위 구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거 말고도 또 되게 중요한 게 이명박근혜 정부 때 게임을 어떻게 봤었냐? 이 방송이니까 표현이 좀 그러지만 땡약. 그걸로 맞아요. 이렇게 규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를 계속 밀어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재명 대표님이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다. 물론 그동안 이제 그 쌓인 과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도 그 분노한 지점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그 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강유정 의원님과 함께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법률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뭐 국내 대리인 제도라던가 아니면 황희령 아이템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만 가령 질병화 코드 문제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여기 보건복지위원장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와 함께 좀 연결돼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이 특위라는 건 단순히 산업만 진흥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진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라는 이재명 대표님의 표현에 의하면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뭐 말 그대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도 맞아요. 온 마을의 사람들이 막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나만 보고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각오가 좀 드러난 상황이었고요. 과거 네. 핀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기업이 있었어요. 노키아라고. 핸드폰으로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던 기업이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했고 대량 해고를 했을 때 노키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해고 대상자들을 그냥 해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부 비용을 대고 기업이 일부 비용을 대서 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해고자들 중에 일부가 교육을 받고 다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핀란드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그분들이 차린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슈퍼셀이라는 게임 회사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도 게임 산업 자체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또 접목을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산업 부분을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저 이도명 TV에 출연하신 이재명 대표,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거의 하루에 1개 정도 출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출연하시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도 A, B, C, D, E 이렇게 그 알파벳의 초성을 따서 좀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C가 컨텐츠 분야였던 거죠. 네. 그 중에서도 그 이동형 TV에서 좀 게임 분야 컨텐츠를 좀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어떤 얘기도 하셨고 또 뒷얘기는 또 따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뒷얘기를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뭐 아까 그 방송에서 뭐 쭉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동안 이제 게임을 바라볼 때 뭔가 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하니까 저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인식에 대해서 게이민들이 왜 분노하는지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 트러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그 얽힌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교육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의료계. 여성계라든지 네. 의료계, 종교계 이런 장벽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동안 게임인들을 대변한다는 게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뭐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좀 더 많이 그 사회 주류가 되고 그러면서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게임을 바라보던 인식관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 대화와 뭐 타협, 저는 이게 요런 데 쓰여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좀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다 하면 그런 건 좀 걷어내고 어떻게 하면 또 이용자들이 조금 더 많이 이 게임에 그 장벽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또 많이 해왔고 이걸 또 이제 현실로 정책의 개선으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많이 나눴습니다. 그 제가 질병 코드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을 때 어떤 게임을 하시는 분이 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이런 토론회를 하면 학부모협회 분들도 오시고 종교계 분들도 오시고 의료계 분들도 오시는데 막상 사용자분들은 거의 올 기회가 게임을 하시는 분들? 없다라는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는 단지 오시는 참석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공론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임 특기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게임과 관련된 문제든 미래의 핑크빛 미래든 네. 산업적 전략이든 간에 대놓고 공론화해서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라고 한번 무대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무대에 많은 분들이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이게 좀 궁금한데 혹시 어제 MBC PD 수첩에서 다룬 프로 보셨어요? 청년들은 왜 극우 집회 현장에 나왔을까? 2030이 아무래도 게임을 가장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10대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그 1월 19일이었죠. 서부지법에 일종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분들 중에 체포된 분 중에 46% 정도가 그러니까 30대까지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청년이라 부르는 세대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좀 방송 인터뷰 중 이런 말을 해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민주당이 SNS를 검열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검열을 해서 민주당이 싫은 건지 아니면 혹시 이미 좀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걸 근거로 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분들 중에 민주당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음모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번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카톡을 검열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할 권한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전용기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그 고의적으로 역정보에 가까운 그런 정보들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내란 선동과 선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다. 이건 사실 맞거든요. 법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카톡을 검열하려 한다. 이렇게 좀 와전됐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정보를 받으신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취지의 말도 아니었고 민주당은 그걸 검열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기능도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늘 뭐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 지금 저들의 목표가 뭔가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그런 인상만 남기고 빠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치고 빠진 상황에 여기 가서 이제 뭐 주로 팩트, 뭐 저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차피 이들 입장에서는 그 관심을 안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또 새로운 이슈가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로 비유를 그래서 보통 하는데 미사일을 막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막느라고 정신없고 할 때 몇 번은 또 막 땅이 떨어져가지고 막 불 활활 타고 그래서 또 이게 막 정신 없어진 상황이 또 계속 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24시간 365일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특히 심리전을 넘어서 이제 인지전이라는 전쟁의 개념을 그쪽 전문가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란 때도 실제로 사이버 내란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기존의 법률대로 처벌하게 되면은 뭐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되게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 내란 관련한 그 입법이 전 필요하다고 본 입장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적 적국을 향해서 써야 할 그런 군사 전략들을 대국민으로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국민을 향해서 심리전을 벌인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 짓을 하던 화이트 해커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화이트 해커들이나 네. 아니면 그 국정원 뭐 이런 군 정보기관 네. 이 세력들이 국민들 대상으로 심리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 또 어제 PD 수첩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사이비 종교 쪽 요 문제도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이 자금줄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정보기관이 자꾸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 막 선거에도 개입하고 국민들 가스라이팅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뭐 카톡 검열, 온라인 계엄령, 뭐 입법, 뭐 폭주, 그다음에 뭐 독재 이런 키워드들을 지금 핵심적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탄핵 불복으로 간다는 그 신호를 계속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전용기 의원이 또 그때 카톡 검열로 이제 대상이 됐던 거고, 결국 이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금 문영배 대행에 대한 그 공격, 뭐 행범방이라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식 논평 냈다가 슬쩍 빠졌잖아요.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사과를 네.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소를 어떻게든 그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는 문제가 있어라는 걸 남겨놔야 되니까, 그냥 문영배 대행이 뭐 이걸 그 개인의 처신을 잘했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결국 핵심은 정해진 결과였다. 그 결과에 맞춰서 지금 저들은 온라인 그 전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00분 토론보다 더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을 것도 같아요. 맞아요. 이를테면 헌법재판관 공보관이 중국인이다라는 낭설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실 정보와 전혀 무관할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규명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냥 투척하고 도망가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를테면 그 캡틴 아메리카가 인권 위에 서서 뭐 이재명 대표 욕해봐, 뭐 시진핑 욕해봐라고 하면서 이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이런 자세가 네. 매우 놀랍다라는 겁니다. 네. 과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 누가 시킨다면 용돈 줄 테니까 그 하려도 복장 입고 못하죠. 코스튬 입고 알바 해봐라고 해도 부끄러울 일이 지금은 아주 자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간과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종교적인 맹신도 혹은 광신도, 사이비 종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에코룸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챔버룸 효과. 예, 본인 주위에는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본인은 항상 그 얘기만 듣는 거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진리이자 진실이라고 믿는 거고요. 그 밖에 있거나 그와 다르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아주 좁게 보고 맨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아마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께서 연금 개혁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뭐라고 연금 했어요? 개혁에 대해 그 가장 사실은 큰 어깨에 짐을 지고 있기도 하고 가장 전문가시기도 한데, 내일 또 소위가 열리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연금 특위에서 꽤나 많은 진척이 있었던 21대 때. 네, 예. 거의 다 뭐 다 협의가 이루어졌다, 구조개혁 빼고는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좀 진이 빠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의 대답과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의 대답 한번 싱크로율을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한번 언제 처음 해볼까요? 만났어? 어디서 처음 만났어? 하나 둘 셋. 비교해보면서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1대 때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를 가동해서 모수 개혁에 관련돼서는 거의 합의가 됐어요. 심지어 저희가 주장했던 걸 일부 철회해서 가합의 정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44%로 하자라고 우리 대표가 받았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대통령실에서는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이유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2대 때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특위를 만들어도 결국 안 되고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또다시 특위를 만들어야 되냐 마냐. 그러다가 모수개혁 좀 먼저 하자고 저희들이 주장했어요. 왜냐면 21대 때 가합의까지 간 상태였으니까. 사실 모수개혁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맞아요. 모수개혁을 또 끝내놔야 큰 틀이 잡히면서 구조개혁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모수개혁을 마치고 구조개혁은 특위를 만들어서 다양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은 계속 특위라는 구성 형식, 논의 형식만 주장해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수개혁 중에 뭐 보험료율만 그런 보복해서 빨리 결정해라.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 빨리 이미 21대 때도 충분히 논의됐었던 모수개혁을 보복이 중심으로 마치고 왜냐면 그건 보복이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조개혁, 나머지 구조개혁 이슈는 특위를 꾸려서 많은 토론과 함께 준비해 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에 소위 열고 소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받아서 또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 네, 사실상 지금 의대에 문제도 사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네. 조금 많이 진척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작년부터 제가 이제 의료인들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제화하는 논의를 지금 소위에서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많이 접근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다음 주에 뭐 연금도 또 의료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큰 발자국도 좀 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 과정이 끝나가면서 만약에 같이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과정이 보인다면 많은 국민들이 좀 시원함을 느끼지 시원함을 않을까라는 느끼겠죠.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사실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이다 보니까 기자들 전화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마 두 분도 오늘 많이 질문 받았을 것 같아요. 어제 새날 방송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벌써 짐작하셨죠.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한 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설왕설래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두 분의 의견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좀 대답을 얘기해주세요. 저는 해주시는지. 오늘 낮에 네. 인터뷰할 때 한번 했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질문 받으셨죠? 저는 네. 그 2019년에 민주당을 왔는데 그때 이제 뭐 방송국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보수적인 분과 진보적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냐 진보냐 이게 나쁜 개념이 아니잖아요. 되게 상대적이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 보수의 탈을 쓰고 있던 그런 그 정치인들이죠. 그냥 일단 그 지지자분들이랑 지금 정치인들이랑 지금 좀 쪼개지는 상황이다. 왜냐면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옹호하냐? 보수와 정치인들이 네, 그쪽 정치인들하고 네네네, 지지층이 네네. 분리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진짜 보수주의자들은 이건 옹호 못한다. 내란의 폭동을 옹호한 게 어떻게 보수냐? 지금 일로 왔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그 내란 폭동을 옹호하는 그런 국힘 쪽의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건 안 된다. 이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익과 욕망을 중심으로 다 뭉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수의 탈을 계속 그 갖고 가는 걸 막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 여러 당들이 표방하는 그런 핵심 가치와 비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정의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등등.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정당들이 다양하게 또 경쟁을 하고 그 민주당이 사실 그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를 좀 포괄한 전 그렇게 사실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6년 전에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수라는 게 나쁜 게 아닌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역사와 전통을 되게 중시하고 사회 질서를 중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외교 안보나 경제 이게 사실 민주당 정부가 다 이걸 해냈는데 그동안 딱 그 프레임 하나 때문에 다 이게 여태까지 그 이상한 장난질에 계속 시간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그걸 바로 잡고 가자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사실 원외 인사분들도 상당히 한마디씩 오늘 거기에 좀 보탠 말들도 꽤 있었단 말이죠. 이제 민주당이라는 말이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의 혹은 뭐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한 분들이 또 한마디씩 하게 한 건 아닌가 싶은데 박주민 의원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그
최근에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이념 진영이 분단의 현실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역사적인 경로에 의해서 상당히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왼쪽이 좀 더 풍부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아까 이제 황희도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보다 더 왼쪽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걸 자처하고 있었던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또 조국혁신당도 민주당보다는 맞습니다. 그래도 왼쪽이라고 쇄빙선이라는 얘기하고 표현을 있거든요. 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왼쪽이 더 풍부해지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중간적으로 보이는 거죠. 또 중간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중간 정도 또는 조금 더 보태면 중간에서 조금 오른쪽을 차지할 정도가 돼야 사실 이념 지형, 전체적인 이념 지형이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재구성, 진보와 왼쪽 진영의 풍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갔더니 사회자가 아니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는데 그걸 포기한 거냐? 아니에요. 저희가 중산층과 서민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건 저희 가치 지향으로 계속 가는데 왼쪽이 더 풍부해지다 보면은 중산층과 서민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이 중도쯤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유럽의 어떤 정치 지형이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제가 오늘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자기 원래 좌파래요. 그런데 그 워낙에 민주당이 좌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나는 어쩌다 보니 우쪽으로 밀려난 것뿐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보수주의란 말을 정치 지형의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그리고 인권위에서 가장 권력이 센 대통령 인권 보호만 하려고 하고 뭐 박정훈 대령 같은 분들 그리고 여전히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고 권한대행이 마구 임명권을 마음대로 썼다가 안 썼다가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질서를 지키고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를 지키는 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것만 봐도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을 지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주의를 해치면서 정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거죠. 네. 시장주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보수주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쪽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중도 보수를 저는 뺏기니까 되게 약오르는 게 아닌가. 네. 이거마저 뺏기나라는 네.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언니 말씀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대선에 나와서 내가 걸었던 공약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상 보육을 2년 더 연장해서 하겠다.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상당히 들으면 놀랄만한 공약이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는 빨갱이라고 돌 맞을 것 같은데 바이든의 경우에는 미국 사회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력난이라고 본 거죠.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순조롭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돌봄을 좀 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내세웠던 거고 전문대 2년 무상가정은 오바마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산업이 전환된다는 것은 자본이 A 산업에서 B 산업으로 이전된다는 것과 동시에 노동력도 이전돼야 되는데 노동력은 자본처럼 빨리 이전되지 못해요. 중간에 뭔가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을 만들던 노동자가 전기자동차의 모터를 만들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의 교육과정인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쵸. 근데 이걸 무상이라는 초점에서 본다든지 하면은 오 좌파다 빨갱이다 이렇게 할 만한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도 미국 민주당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대 IT 기업들 다 쪼개버린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독점 기업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쪼개가지고 시장을 돌리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럼요. 원래 네.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네. 얘기인데 그리고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전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그냥 이 중도 보수마저 뺏기고 극으로 쪼그라든 네. 국민의힘의 최후의 발악이 네.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좀 폄훼하는 우클릭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아까 참 연금개혁 얘기하다가 이거 하나 궁금했어요. 왜 2월이 중요해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3월에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한 격돌기가 또 네,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차분하게 국회에서 뭔가 논의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정책을 준비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냥 얘기를 조금 편하게 말하면 엄청 큰 뭔가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장기 적금 들기 뭐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것도 여유 그렇고 상황이 있을 때 하루에 네. 대략 800억 넘는 정도의 그 기금을 추가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빠르면 빠르면 좋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백분 토론에 했던 얘기 중에 저희와 또 연관된 얘기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검법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장성철 평론가가 어떻게 물었냐면 너무 특검 남발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좀 결과를 가져왔던 게 낫지 않냐. 어쨌든 특검 관련된 질문들이 꽤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 우리는 좀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죠. 명태균 특검법이 일단 발의는 됐고요. 지금 이 법이 27일 정도 본회의에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특검법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당연히 통과는 되겠죠.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탄핵 시간표와 함께 이거 한번 좀 예측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제 특검을 저희가 통과시켜서 보내면 거부할 거예요. 아니 그때쯤이면 사실은 탄핵 여부가 꽤나 뚜렷해지지 않나요? 그래도 거부할 거예요. 그래도 탄핵이 만약이 된 다음에 거부권 도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만약에 탄핵은 됐고 그때까지 갖고 있었는데 거부권은 남아 있다. 그래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도 거부할 네. 거예요. 이유는 왜라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최상목의 스탠스는 분명히 졌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자백을 잘해줬죠. 이거는 보수 괴멸법이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명태균 씨 핸드폰에 140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을 하기 전부터 이거 되면 보수 괴멸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법이거든요. 아플 수밖에 없는 법이고 지금까지 최상목의 스탠스는 그쪽을 보호하려고 했던 스탠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하려다가 자기 임기를 마칠 거예요. 그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수계 권한대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극우정당화된 또 국민의힘을 같이 하는 거죠. 대행도 네,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사실 말씀 주셨듯이 내란 수계 대행을 넘어서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한 몸이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은 자신의 어떤 선택의 의지를 그 무관하게 그 벗어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제로 뭐 특검 남발 아까 얘기 말씀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열받은 건 그 앞에 먼저 거부권이 지금 계속해서 남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해보자고 지금 민주당에서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장성철 씨 얘기를 뭐 디테일하게 할 상황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 장성철 씨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가 이제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100을 원하고 상대는 그걸 아예 안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절충안을 찾아서 한 50 정도를 만드는 게 원래 정치의 역할이라 이해하거든요. 근데 상대는 아예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화 안 하겠다. 민주당은 심지어 무슨 척결 대상으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좀 하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막 딴지 걸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그 뒤죽박죽 엉키더라도 조금이라도 가려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 허점 많은데 구멍이 왜 이렇게 숭숭 많냐 이러고 또 평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특검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첫째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특검을 많이 한 게 아니라 특검을 낼 때마다 거부하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받아들여줘야죠. 이해상충 아닙니까? 본인과 배우자에 관련된 특검이 왔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거부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해상충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 단순히 앞뒤가 그냥 이렇게 맞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발의를 하고 나서 갑자기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명태균 수사에 관한 일단 중간 과정에 대한 보고라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결과는 맹탕이었지만 맹탕이었죠.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 그래도 어쨌든 반보라도 걸음을 내디딘 거죠. 지금까지 네. 가만히 얼어붙은 채로 있던. 그러니까 이 특검이 어쨌든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나는 모릅니다라는 부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역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전히 저를 재밌게 해주시는데 아니 아들이 속아서 카톡을 주고받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그렇게 어립니까? 어려서 잘 모르고 그 명태균 씨와 카톡을 그렇게 주고받을 만큼 네 어린 그러니까 겁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네. 법 기술자예요. 내 목소리가 나오나 봐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 목소리 네. 아니고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네. 구멍이 있는 말인데 네, 네. 진짜 바로 하루 만에 아들이 카톡 하셨던데 이게 나온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아들이 뭐 모르고 속아서. 네, 네. 네. 오세훈 씨 역시도 어선 서울시장 역시도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뭐 지인이 나 모르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튼 이 명태균 씨는 게다가 그 48분의 통화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에서는 또 김건희 씨가 직접 또 명태균과 통화를 하면서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하고 심지어 조국 대표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에 기여한 검사를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을 했는데요. 네. 그 김 검사가 조국 관련된 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발 사주 사건 알죠? 네. 손중성 검사 거기 관여됐던 네, 검사래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은인이자 입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은인이니까 은혜도 갚고 입을 막으려면 이익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신경 썼고 공천을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공천 안 되자 국정원에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보내준지 안 보내준지 모르지만 이상한 거죠. 현직 검사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위에서 검찰총장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출판 기념회하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이거는 검찰총장보다 더 강한 백이 있다는 거고 공천 안 되자마자 그 어렵다는 국정원으로 자리를 받아서 가요. 그럼 어마어마한 백이 있다는 건데 누구지 뭐지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이 김 검사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는 게 이제 명태균의 설명인 거죠. 또 헷갈리는데 김건희 씨에게 임명 권한이나 인사권이 있나요? 없죠. 없죠. 네. 공천의 권한은 있나요? 없죠. 없죠. 네. 그러면은 당무 개입과 그리고 공천 개입에다가 국정 개입, 그러니까 다 한 거죠, 다. 과거 네. 최순실 및 최서원 씨라고 개명한 최순실 씨는 매우 억울한 형편일 것 네.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 말을 좀 옮겨드릴게요. 서울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한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것이라고 사기꾼, 거짓말 이런 표현을 했고 홍준표 시장도 나는 사기꾼 명태균의 여론 조작 당한 피해자다. 자, 이제 명태균은 그랬더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오세훈 씨는 또 웃긴 게 사기꾼이라서 내쫓았다 그러는데 자기가 유리하게 나온 네. 여론조사 결과는 또 써요. 아, 오세훈풍. 예, 그래서 제가 MBC나 전화 이렇게 문제 제기했더니 아 이건 공표된 여론조사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냐? 아니 사기꾼이라고 해서 공표됐든 안 됐든 안 써야지. 그쵸. 그 요즘 말로 알박하게 진짜. 상당히 긁힌 것 같거든요. 네. 상당히 뭔가 긁힌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 여당 의원들과 소통도 좀 되시죠. 좀 해요. 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좀 어떻게들 반응하고 그러니까 두 있나요? 가지 흐름인데요. 한쪽 흐름은 권성동이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수가 다 괴멸될 수 있다라는 공포를 갖고 있고요. 또 한쪽은 그래도 뭔가 문제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군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정리되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최근에 행보 하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분은
출판 기념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비판했거든요. 네, 한동안 안 보여서 그리웠던 분이 드디어 행보를 시작했는데 아, 드디어 뭐 책이 발간이 된 겁니까? 이제 발간을 예고했죠. 발간을 예고했어요? 네, 바로 아. 한동훈 전 대표인데 자 제목도 나왔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자 이렇게 명태균이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 번 좀 떳떳하게 말을 한 것도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이거 좀 털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대표 주자 아닐까 싶은데 요 책 출간 소식은 좀 어떻게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책 출간이랑 그 앞에 이제 또 언더 73 해가지고 또 망신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여유가 없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또 이제 방송도 해야 되니까 계속 눈여겨 보고는 있어요. 근데 특히 저는 이 아까 쭉 말씀 주셨던 폭도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윤석열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그쪽을 모니터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선 아마 저보다도 한동훈 그 전 대표를 더 싫어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저희 셋보다 더 싫어할 겁니다. 네. 왜냐면 저 막 간첩이다보다 엄청 욕 막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결정적인 국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저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역할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한동훈 씨가 사는 길은 일단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확 치고 나오고 명확하게 차별화를 두는 것 말고는 지금 뭐 본인이 이거 책 내고 뭐 한다고 해서 특별히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게 예. 좀 보세요? 뭐 지금 이제 검찰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검찰, 하나는 네.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호차장이 좀 구속이 되고 그래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서버, 특히 비아폰 서버나 CCTV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되거든요. 그 비아폰은 김건희 씨도 갖고 있다는 의혹이 뿐만 있죠. 아니라 네. 검찰 차장급 이상들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라는 얘기가 의혹이 나오고 있죠. 있고요. 네. 등등등 그래서 이 정치적인 타격의 폭을 좀 검찰은 좁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해서 명태균 관련돼서도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지? 맞아요. 그것도 역시 뭔가 정치적인 타격을 누군가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을 좀 줄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단계 더 넘어서 생각하면 검찰은 윤석열과 손절했다는 것만으로 그럼 다음 정권에서 생존이 보장될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세력의 이 받는 정치적 타격을 줄여주면서 어느 순간 누군가는 도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럼 아까 우리 잠깐 넘어온 얘기 중앙지검에 간 명태균 수사와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은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예전 무한도전 보면 그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버리고 새로운 에이스를 찾는 장면 나오잖아요. 윤석열은 벌써 손절했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검찰이 아닙니다라는 식의 손절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동훈일지 아니면 다른 누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현재는 분명하게 보이는 거는 국민의힘 쪽이 받는 타격을 줄여주고 있다. 매우 기술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보이죠. 보이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음 행보를 해야 될 텐데 다음 행보는 특정 누군가를 돕는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경호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부될까봐. 네. 네. 어쩌면 네. 발부될 게 확실하니까 청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지금 공수처로 사건 넘기는 걸 검토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가끔 제가 이제 민주당이 보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동의하는 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뻔뻔하게 청구를 안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비아폰의 존재, 비아폰 서버를 감싸고 있고 김성훈이 뭘 하고 있는지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게다가 김용 의원이 또 검찰과 통화도 하고 쇼핑을 한 다음에 검찰에 들어왔다 여러 정황들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참 이 상황이 정말 한국의 법치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어쨌든 우리 황희도 위원장님은 네. 한편으로는 또 마삼중 별명을 창작해내신 또 원저자이자 저작권자이기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많은 하나의 사건이 또 있기도 했었어요. 네. 좀
왜 이렇게 민주당의 언론들은 불친절한가라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 불만이 좀 이렇게 폭발한 사건이 하나 있었기도 하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CBS 김현정 진행자와 이준석 그 지금 네. 의원과의 여러 너무 이제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인데 이제 좀 친밀한 관계인 황희도 이사께서는 좀 어떻게 이 사태를 좀 보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한번 쭉 다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23년 10월 24일 뉴스토마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그 당시 생방송을 할 때 조정훈 씨가 또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CBS 쪽에 찔러 넣으라고 이제 그 카톡에 이렇게 캡처된 내용이 허은하 대표를 통해서 폭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후로 많은 반박들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CBS 측의 해명과 천하람 의원의 망언 그리고 이준석 씨의 잠수 그 문제들이 다 결합이 돼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졌거든요. 요약을 해보면 이제 우연이었다. 요 결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오류였다. 오류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천하람 씨가 이제 망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협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똑같이 갖고 와갖고 민주당이었다면 협업이 아니라 그게 유착이야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뭐 기술적 오류는 왜 하필 공교롭게도 5,500만 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공개된 박성민 씨의 그 댓글창만 갑자기 그렇게 오류가 생겨서 사라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준석 씨의 전 서사가 붕괴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왔잖아요. 하지만 그 서사가 왜 무너지냐 실제로 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있지만 이번에 결국 드러난 게 뭡니까? 이런 그 자신의 우호적인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서 뒤에서 막 사람들이 찔렀구나 이렇게 막 이런 질문해라 그래픽 이거 써라 막 이런 식으로 이걸 찔렀다는 게 드러났고 이게 그럼 본인이 말한 공정한 경쟁이었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서사. 그러니까 양도구용 논란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도 자신은 윤석열에 당한 피해자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사과 한마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정작 더한 방식으로 허은하 대표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해자라는 얘기를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자신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그 뭐라 해야죠?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저기 막 붙여서 토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토론 왕이라는 서사를 그동안 써왔는데 뭐 자신이 막 자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저에 대해서도 페이북 차단한 지 오래고요. 신인규 변호사도 계속 토론하자 해도 도망치고 있고요. 지금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 관련한 그리고 당 관련한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언론과의 유착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허은하 대표가 자신 없으면은 2대2로 하자라고 했는데도 도망쳐요. 그럼 여태까지 본인이 쌓아온 그런 토론왕 서사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한동안 이렇게 잠수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또 동덕여대 얘기 이슈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야 대선에 나온다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아직까지도 졸렬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젠더 갈등을 또 부추기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그 천하람 의원과 함께 그 CBS 김현정 그 프로그램에 그 연초 이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새로운 정치라는 표현을 쓰길래 제가 조금 뼈 있는 소리로 젊다고 새로운 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탄핵 정국과 이 내란 정국을 빨리 진압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었는데 대선을 말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문제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명태균 특검법 얘기하고 있지만 홍매화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명태균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없이 생물학적으로 젊다고 새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논거가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다고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걸 황희도 이사께서 이미 예전역에 마삼중이라는 이름으로 관통을 했는데 네. 마사중이 안 되고 마삼중으로 멈췄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일각에서 이제 맛삼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맛만 본 마이너스 3선 중진에서 조만간 근데 맛만 보고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마침 또 이런 아니 지금 100분 토론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상당히 질문에 그 통과 내용이 질문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요? 오. 지금 뭐
가령 뭐 얼마 전 페북 김은정 뉴스쇼라던가 이렇게 김현정 이름도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질문 나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단답형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하면 지금 또 여기 질문 중에도 나왔네요. 100분 토론에도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설이 있는데 일단 두 분에게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특히 이제 저는 황희도 이사한테는 좀 들어보고 싶고요. 좀 짤막한 이미지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언론에 프렌들리하다가도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네요. 언론과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낙 본지 좀 되신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우리 황희도 위원장도 많이 보셨지만 조금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인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네. 그럴까요? 네네. 저는 그 대표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집권플랜본부 회의의 첫 회의 때 가서도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술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왜냐면 이게 아까 제가 앞부분에 뭐 그 장성철 씨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인 얘기, 뭐 좋은 얘기만 한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시민운동과 다르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종합예술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뭐 당원들의 힘 아니면 뭐 진실은 승리한다. 이게 물론 지지자들한테 용기가 되는 말이지만 전 그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이제 오랫동안 해온 입장으로서 그게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뭐 때로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잘 맞춰서 가는 게 결국 전술적인 강화라고 보는 건데 이재명 대표님 그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SNS의 뭐 트렌드에 발달하는 건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였지만 결국 이걸 요약해 보면 전술적으로 매우 그 디테일하다. 그게 저는 그 특히 이재명 대표님이 그 일베 공무원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신다. 결국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잘 읽어야 이게 또 실제로 그 대중들의 그 민감한 부분 그리고 뭐 변화 흐름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디테일에 강한 부분이 특히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의 악마화 부분과 좀 실제 이미지를 좀 비교해서 묻는 거기도 한데요.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님의 뭐 여러 점을 거론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옆에서 봐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굉장히 많은 무게를 잘 견뎌내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초인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 그 탈탈 털 정도의 수사를 몇 년째 견디고 있고 온갖 모욕도 잘 견디고 있고 그리고 또 정책적인 결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짐을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우고 있죠.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래도 결론이 안 날 때는 대표가 좀 결론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 왔고 그럴 때 보면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묵묵히 잘 가고 있다. 그것만 봐도 뭐 이 같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거 보면. 네. 맞아요. 굉장히 내성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 제가 약간은 초보적인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가다 보면 결국은 김건희 씨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만약에 부부가 같이 수사를 받는다거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지는 김건희가 구속이 된다거나 라는 상황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연민의 정이 생길 것이다라는 동정 여론이 생길 것이다라는 우려를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하고 검찰은 이미 손절을 했고요. 철저히 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를 돕는 것까지 이제 결정이 끝나면 판단이 끝나면 아마 엄청나게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활용의 대상으로 김건희가 들어간다면 그런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네. 지난 뭐 사실 몇 년 동안 윤석열 취임 이후부터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았지만 특히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지금 거의 한 2달 넘게 많은 분들이 밤잠을 지금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만간 그 저들이 엄청난 폭탄을 끌어안았다는 걸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기대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 주셨듯이 결국 윤석열은 탄핵이 될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윤석열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버리고 현실적으로 국힘의 새 얼굴을 세워서 거기에 붙을 것이냐 이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그냥 내란옹호 뭐 이런 걸로 이제 뭉쳐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이 왔고 실제로 벌써부터도 큰 틀에서 보면 세계로교의 그 소년보 예, 그쪽이 이제 막 전환길 쪽이랑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엔 정광훈 씨가 또 사랑제일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뭐 신의 한수 이렇게 또 나뉘어 있거든요. 벌써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울 때는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윤석열 손절 국면 들어가고 김건희 씨까지 거기에 얹혀지면은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 있냐라는 얘기와 아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치고 가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유튜브랑 커뮤니티에서 막 불붙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에 따라 국힘 정치인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 뭐 영남 자민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보면은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이들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갈아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미 죽은 권력에 붙을 것이냐. 그럼 이렇게 죽은 권력에 붙었을 때 자기들의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옮겨 타는 순간 그동안 그렇게 찬양하던 유튜버들이 어떻게 돌변할 것인가. 이게 조만간 본인들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다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는 훈수하는 거죠. 조갑제나 하야해 차라리. 제3의 길을 네, 하야해 차라리. 모색해라. 하야하고 네. 룸을 좀 만들어 줘.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네, 뭐 닉슨 얘기하면서 네. 굉장히 뭐 포석을 깔고 있고 뭐 중대결심 운운하고 있지만 그냥 제 판단에는 윤석열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고. 네, 오늘 또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 회의도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혁신당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민주당의 통합의 범위 두 분이 생각하는 어디까지 품을 수 있다라는 범위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뭐 내란 옹호 세력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나눠서 보기 때문에 결국 공화정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혁신당이 사실은 또 이제 가장 걸림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은 이미 그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봤을 땐 저기가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 맞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의 서사가 붕괴되는 게 단지 그냥 이준석 개인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말씀 주셨듯이 그냥 젊다고 뭐 새 정치를 한다고 개혁자를 붙인다고 뭐 신자를 붙인다고 그게 개혁신당의 본래의 뜻을 갖출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도 결국 국힘당으로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저긴 한 몸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권영세 씨도 최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도 품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뭐 그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혁신당은 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품어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떤 가치를 우리가 세우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을 종식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폭넓게 열어놓고 대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아마 개혁신당은 안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저희는 뭐 더 많이 더 강하게 연대를 할 수 있는 틀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죠. 예. 네, 오늘 좀 의미 있는 내용의 좀 일이 있었습니다. 12.6 사태로 선고를 받았죠.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됐죠.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요. 이제 5년 전이었습니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졌는데요. 이게 45년 만에 재심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할 때 마침 그 전해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러다 보니 그 서울의 봄의 사건 계기가 됐던 바로 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그 사건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좀 시사점 있을 듯해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좀. 저는 뭐 사실 요 하나의 사안보다도 결국에 이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저들을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떵떵거리고 산다는 선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도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전반적으로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건데 결국 이렇게 용기를 내 가지고 결단을 한 이런 사례들이 뒤집어진다. 그 시작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 뭐더 올라가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실제로 친일파 이후로도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보수의 탈을 쓰고 보수 대 진보 구도를 나눠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어떨 때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를 한번 다 뒤집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의원님은 이 재심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내란 이후에 시민들과 대화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탁 테이블을 몇 개 이제 쭉 놓고 테이블별로 모든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대부분의 테이블에서 나왔던 얘기가 공무원들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상위에. 그러니까 현장을 보신 거죠. 이게 명령을 받고 왔지만 군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걸 보고 진짜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고 또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굳어지면은 이런 위법한 개헌 같은 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분들이 생각하신 거예요. 김재규 관련돼서도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나 아니면은 그런 법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번 내란 이후에 좀 역사적으로도 좀 재조명해야 될 건 재조명하고 바로잡아야 될 건 좀 바로잡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공무원법 개정할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우 의미 있는 재심 결정이고 많은 분들이 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날 김재규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이 달라졌다. 뭐 정보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육군으로 갈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 어디로 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가지고 온 이후에 군사 쿠데타로 또 무너졌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 역사는 더디지만 앞으로 간다, 진보한다라는 이 말이 지금 재심 결정에서 한 번 더 가슴으로 와닿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위원장 맡으신 황희도 이사님의 책임도 막중하시고 우리 상임위원장이자 그리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책임도 막중하고 저도 저로서 해야 될 일이 막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긴장된 시간을 보내긴 하겠지만 아마도 지금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매우 춥습니다만 봄이 오고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 저 하루밖에 못 봐서 좀 아쉽지만 원래 이 자리는 곽수산 씨의 자리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게임 특위 열심히 또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대응 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 그 영역에서 열심히 또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불안하고 피곤하시다 맞아요. 그래요. 이 헌재에서 재판 진행되는 걸 보시면. 근데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저희가 긴장을 완전히 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잘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눠볼 필요는 있다. 그 무렵에 이제 게임 특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조댓구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